저희는 역사에 빗대어 보는 세계 정세, 광해군의 외교와 G2 전쟁에 대해서 발표할 저요 예림입니다. 네, 우선 요즘 이제 세계 정세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네, 여러분 너무 익숙하시죠? 이제 하도 많이 들어서 그냥 한 3, 4년 동안 이제 계속 들려주는데 사드 여러분 아시죠? 네. 그래서 사드 혹시 모르는 친구를 위해서 기본적인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사드의 취지가 뭐냐면 북한이 핵을 보냈어요. 날려요. 근데 이게 아직 하강을 하지 않고 상승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이런 제트 이런 거 보내가지고 이제 총을 빠바바 쏴으면 다 이제 죽일 수 있어요. 용도가 그게 아닌데. 근데 얘가 하강을 할 때에는 이게 그 제트를 보내서 얘를 이제 쏴서 이제 없애기가 너무 글렀어요. 이미 늦어버렸어요 시간이. 그래서 이때 이 사드의 그 미사일을 보내서 얘를 폭파시키는 게 바로 사드의 표면적인 취지예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게 문제가 이거예요. 사드는 레이더망이 있어요. 그래서 이 레이더망으로 이제 미국이랑 우리 한국의 입장은 이 레이더망으로 북한의 미사일을 추적한다라고는 하는데 이게 사실 중국 그리고 러시아의 그 모든 미사일까지 다 추적이 가능해요. 그래서 중국의 입장은 어떻겠어요? 중국은 짜증이 나는 거예요. 왜냐면 솔직히 이거를 이제 설치를 해서 이 레이더망이 설치가 되면 거의 미국은 그 자기네 나라의 모든 이런 군사 이런 정보들을 다 그냥 편하게 이렇게 소파에 앉아서 들여서 보는 거랑 똑같잖아요. 그래서 이제 중국이 엄청 짜증을 냈어요. 그래서 그럼 이때 질문, 왜 미국이 이걸 굳이 설치하냐? 진짜 우리의 보호를 위해서 북한에 이렇게 막기 위해서 했을까? 이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릴 건데요. 아시아 회귀 정책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해서 미국이 아시아에서 중국 왕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모든 나라 있죠. 이 전 나라에 막 미군 기지도 있고 뭐가 설치돼 있어요. 그래서 보면 중국 빼고 이게 다 설치돼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중국 그냥 따돌리려고 얘네들이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에서 우리나라를 사용해서 이제 거기 사드를 배치하면서 중국을 견제하고 또한 한미일의 팀워크를 더욱더 높이기 위해서 그런 의도로 미국은 사드를 설치하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이 당연히 짜증나니까 너네 설치하지 마 라고 처음에는 말을 했겠죠. 근데 과연 우리나라가 그걸 그냥 들었을까요? 미국이 그렇게 압박을 해오고 있는데 당연히 아니겠죠. 그리고 이거를 설치하신 박근혜 전 대통령님께서 굉장히 친미 정책을 펼치셨기 때문에 절대 이게 먹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우리에게 강력한 경제적으로 자기 인구수를 이용해서 강력한 압박을 해오기 시작했어요. 이게 뭐냐면 그 중국에 있는 롯데마트예요. 이거를 없앴어요. 우선 롯데 계열사의 모든 것을 다 없애고 그거를 중국에서 한국 계열사잖아요. 그리고 여기 있는 베이징 자동차랑 현대 자동차랑 같이 협력으로 추진하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그런 것도 베이징 쪽에서 약간 일본적으로 하기 싫다고 그랬어요. 그냥 추진해 오던 거. 이런 식으로 되게 압박을 해왔는데 근데 가만히 우리나라가 있진 않았겠죠. 우리나라도 나름대로 방어했습니다. 중국은요 대부분 이제 수출하는데 그 사람들은 인구가 많기 때문에 인건비가 되게 싸잖아요. 그래서 부품을 만들어서 수출을 하는 게 그 수출의 4분의 1이나 차지를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했냐면 그냥 이제 이런 사드 일이 생기고 나서부터 우리나라 안에서 아니면 다른 나라로 이제 부품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회복을 하기 위해 힘썼고요. 근데 또 러시아가 문제네요. 러시아도 당연히 기분 나쁘겠죠. 그냥 자기 나라에 만약 미사일이나 뭐가 발사만 돼도 우리는 이미 다 알아버리는 거니까. 그래서 그 러시아가 경고를 했어요. 너네 자꾸 계속 이러면 우리 개성에 우리 군대를 만들 거다라는 경고를 했어요. 그리고 심지어 그 사드의 모든 정보는 일본도 같이 공유가 할수록 돼 있어요. 일본도 그냥 우리는 우리나라랑 미국만 같이 그걸 볼 수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사실 일본도 모든 걸 볼 수 있었던 거예요. 좀 짜증나지 않아요? 우리가 우리 돈 주고 우리 땅에 그렇게 힘들게 설치했는데 일본도 볼 수 있다는 게 좀 짜증나요. 그쵸? 또 우리나라는 진짜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 신세가 된 거예요. 그것도 고래가 한두 마리가 아니라 엄청 많아요. 그 사이에서 이렇게 싸움이
세아가 왜? 네. 그럼 이제 역사에 대해서 제가 지금 저희 현재 국제 정세에 대해서 알아봤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 건데 이것에서 어떻게 생각하느냐의 부분에서는 이제 우리 역사에 되짚어 보면서 한번 하는데 일단 저희가 이번에 역사 시간에 배운 거잖아요. 저희 나라의 역사는 사실 다른 나라 별로 관련이 없어요. 세계에서 별다른 관련 다 단절됐어. 근데 딱 한 나라. 어디 나라? 중국. 그쵸. 저희 나라는 항상 중국과 뭔가 지원을 받았어요. 근데 그게 어떤 관계냐? 왕과 신하의 관계였어요. 근데 이게 괜찮았어요. 저희 약간 이런 식으로 제가 지금 백경목 세계에 살고 있는데 주민이가 짱이에요. 그래서 제가 짱파리가 돼가지고 주민이한테 맨날 막 짱 갖다 주고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은호가 왔어요. 백경목도 아닌데. 나 가버렸어. 근데 얘가 힘도 세 보이고 약간 주민이랑 뭐 비슷해 보이기도 하고 이게 새로운 통이 될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내가 막 주민한테 빵 주고 있다 보니까 은호가 와가지고 너 나한테 빵 안 줘?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시작되는 일이 그렇게 된다면은 사실 그 입장이 혼란스럽기도 하기 때문에 저희 나라는 중국 오직 중국 이러면 중국만 바치면은 그것이 해결됐기 때문에 사실상 굉장히 편한 외교 관계를 가지고 있었어요. 네, 약간 복습 차원이에요. 근데 저희 고려 때 거치 한 가지 나라의 중국은 이제 거란 여진 원이었잖아요. 근데 거란 영웅 서희 강감찬 여진 윤관 원 없었어요. 근데 이때 이제 여진과 원이 싸우면서 거란이 후퇴를 했잖아요. 그때 고려를 후퇴를 하게 되면서 전쟁을 시작하잖아요. 근데 우리 못 이길 것 같으니까 원이 도와줘요. 원이 도와주면서 이기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이제 원나라가 우리나라에게 조공을 요구하게 되는데 근데 우리나라가 거절을 했고 그러면서 그 사이에 또 저국의 피살 사건 솔직히 우리나라가 죽였다 하지만 안 죽인 것 같죠. 누가 봐도 안 죽였어요. 근데 어쨌든 지들이 이렇게 우겨 나가가지고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이제 몽골의 침체를 받게 돼요. 그래가지고 결국 지고 올해는 70년에 치욕적인 시민들이 시작이 되잖아요. 근데 이때 이제 그 기억나죠? 그 고려의 태자 있죠? 네. 고려의 태자가 이제 원나라로 찾아가게 돼요. 어쨌든 협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 맞아요. 그래서 협상을 하게 돼요. 그래가지고 맞다. 아직 협상을 하기 전에 전쟁을 해야겠죠. 쳐들어갈 때. 그래서 막 싸우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싸우다가 이제 우리나라는 뭔가 안 되겠다 싶으니까 솔직히 저희 나라랑 지금 미국, 중국 합한 거랑 싸우는데 저희가 포기해야 될 거예요. 사실상 국민을 위해서 포기하는 게 어쩌면 맞은 선택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어쩌면 일단은 너무 다 죽어버릴 것 같으니까. 그런데 이때 유일하게 싸웠던 기억나죠? 스님이랑 노비랑 합쳐가지고 싸워서 몽골 사람 치고 잡고 죽였다가 몽골 콧대 건드려서 우리가 맞아요. 우리나라 쑥대 봤던 사건. 자 그렇게 됐는데 이때 이제 합의를 하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오케이. 자 이제 저희 나라의 태자가 이제 몽골로 찾아갔어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협상을 하게 됐느냐? 후계자 2명이 있었어요. 왕 후계자. 둘 중에 누가 될지 몰랐어요. 근데 이때 고려 태자가 우리가 둘 중에 한 명 너를 지원해줄 테니까 네가 왕이 되면 우리 좀 도와줘라. 좀 잘 협상을 하자 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결국 우리가 지원을 타는 후계자 됐어요. 장땡이죠. 그래가지고 우리는 고려라는 나라의 이름을 유지를 하게 되기도 했고요. 하지만 부인은 몽골 부인과 인생의 거의 절반 대부분의 몽골에 살아서 그 몽골 사람과 다름없는 혈통을 고려인 왕을 가지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 그 되게 엄청나게 운명적인 그 역사의 스토리 그거 배웠잖아요. 그 역사에 그 어떻게 이성계가 그 조선의 왕이 됐는지 기억 안 나요? 그 국민왕 아버지 국민왕이 황후 맞아요. 그때 저희가 막 원나라에 막 도움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때 물건만 갔었어요. 사람도 갔잖아요. 근데 공녀들 갔잖아요. 근데 공녀 중에 되게 아름다운 기공녀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공녀라는 말은 어쨌든 천민이었을 거 아니에요. 양반의 딸을 데려가지 않고. 그랬기 때문에 천민이었던 사람이 공녀로 가가지고 너무 이뻐서 왕이 황후가 됐잖아요. 그러면은 당연히 천민이로서 끌려갔으니까 그 사람 오빠도 어쨌든 그 기황후 오빠도 천민이었을 거 아니에요. 기철이 오빠가 갑자기 동생이 황후가 돼버려가지고 생각해보면 우리는 식민지하고 있는 나라의 왕비가 내 여동생이에요. 그럼 제가 얼마나 힘세겠어요. 그래서 제가 팍팍팍 치고 올라왔는데 갑자기 우리 왕이 있어. 나보다 힘센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이 왕을 없애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내 동생을 맞아요. 그래서 좀 마음에 안 들어 고려왕도 죽이자 해서 고려왕이 죽었어요.
기왕 때문에. 그래서 다시 돌아왔던 왕이 공민왕이 돌아오게 된 거예요. 근데 되게 멋있잖아요, 공민왕. 갑자기 막 원나라 옷 입고 다 왔다 보자마자 싹 풀어버리고 난 고려왕 할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고려를 다시 고려 원상태로 되돌려 놓겠다는 그런 정책을 펼치기 시작하면서 그 전에 친원파들이 차지하고 있었던 그런 걸 뺏기 위해 이제 음서를 폐지하고 좀 더 공정한 과거를 시행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때 가난했던 똑똑이들이 나야 공민왕 너무 좋아. 근데 이 나라는 이미 너무 망했다 아니 그냥 썩어 빠졌어. 난 이 나라에서 못 살아. 그래서 개혁으로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고자 했고 그거 대표적인 인물이 정도전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역사를 되짚어 봤는데요. 네, 빨리 되짚었어요. 그럼 이거 마지막 맞죠? 채영 이정기 기억나죠? 네. 누가 더 인기 많았어요? 채영이요. 기억나죠? 뭐 인터뷰 팔로워 100만 명, 80만 명인데 왜 이성계가 두 선 세웠다고요? 2인자에서. 채용 사망. 채용 죽였어. 채용 사망. 아니 그거가 새로운. 야망을 갖고 근본적인 이유는 이런 게 최고. 이 사람이 개혁을 해서 조선을 세웠죠. 이 사람은 개혁을 하기 싫었던 거예요. 이 사람은 지금 이미 망해가고 있는 나라, 내가 이미 잘 살고 있으니까 붙잡으려다가 묻혀버리고 이 사람이 2인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나라를 시작하기 시작한 거잖아요. 그래서 자 이제 이 역사적 이론을 바탕으로 저희 현재 지금 국제 정세에 있는 서 있는 상황에 대해서 이제 빗대어서 발표를 해볼게요. 발표를. 이제 발표가 아니라 이 발표 일부분 하는 거예요. 자 일단은요 저희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 이제 헤어나갈 수 있는 방안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뭐 친미 반중 그리고 뭐 친중 반리 아니면 북한과 우리가 협력해서 어떻게 독자적으로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근데 이때 고려해야 하는 것들이 이제 친중을 했을 때 미국과의 문제점 그리고 친미를 했을 때 중국과의 문제점 아까 전에 사드 다 기억나잖아요. 근데 사람인지라 다 사람들 다 입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까는 중국도 쟤들 다 들어보고 있고 나는 지금 기분이 나쁜데 내가 얘를 도와줄 방법이 없잖아요. 옛날에 그 뭐냐 그래서요 저희가 지금 이거에 대한 문제점들을 역사 빗대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은 그거 북한과의 독자적으로 우리가 협력을 해서 우리나라를 살려내서 그런 나라를 만들어 간다. 저는 사실 이 말이 역사적으로 빗대어봤을 때 상당히 가능성이 낮은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은 제가 아까 전에 말했잖아요. 저희 나라는 옛날부터 중국이 왕, 우리가 신하 해가지고 약간 샤바샤바 되는 관계로 외교적인 관계로 저희가 나라가 살아남았어요. 그리고 사실 이거를 옛날에 전쟁으로 해결했지만 현재 상황을 와서 빗대어 본다면은 아무래도 너무 중국이 경제적으로 힘세고 미국도 힘이 세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나라 시민 국가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 의지해서밖에 살아나갈 수 없는 존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과 독자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거는 저희가 역사 속에서 솔직히 자존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저희도 막 샤바샤바 하면서 살지 않고 막 강대고 하고 싶잖아요. 근데 저희가 역사 쪽에서 그러지 못했다는 사실을 느껴보면 과연 그것이 현재에서도 가능할까 싶어가지고 북한과 협력해서 독자적인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서 그건 굉장히 좋은 선택감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또 그리고 친미 반중이잖아요. 친미 반중 저 이거를 어떻게 빗대어볼까 싶었는데 아까 전에 그때 채영이 1인자였는데도 불구하고 옛날 나라 붙잡다가 망했잖아요. 그래서 약간 이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미국이 그거 1인자 네 1인자 맞았잖아요. 근데 지금 뭔가 중국이 약간 라이징 스타잖아요. 언제 이렇게 뒤집힐지 모르잖아요. 그래가지고 과연 우리는 지금 미국을 내려가고 있는지는 모르 미국을 붙잡고 있어야 되나 아니면 새로 올라오고 있는 중국을 붙잡아야 되나 하는 문제점에서 되게 고민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전 친미 반증을 보면서 오히려 그 두 나라가 낮아지거나 올라오는 것보다는 사실 그 생각했어요. 그 아까 전에 기억나죠? 그 우리나라가 후계자 2명 중에 1명 잘 선택해가지고 올라온 거 있잖아요. 사실 잘 찍어야 돼. 잘 찍어야 돼요. 지금 약간 엄연히 보자면 약간 중국이 올라가는 게 미세하잖아요. 근데 그때 후계자들도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엄연한 차이가 없는 상황 속에서 저희가 잘 찍어야 된다는 생각을 친미 반증에서는 했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친중의 문제점. 저희가 통일을 생각할 때 여러분 통일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미국, 중국, 일본에 동이 러시아까지 다 여러분 우리가 통일이 된다면 우리 세대는 되게 힘들 것 같죠? 힘들고 근데 어쨌든 우리 후세대들은 어떻게 살 것 같아요? 좋죠. 근데 그거는 철저히 저희 입장에서만 생각해요. 저희는 다 통일이 되면 민주주의 국가로 통일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는데 저희 나라 통일 이념은 당연히 민주주의. 근데 북한의 통일 이념은 이제 김일성 사상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공산주의. 반대를 사상 가지고 통일을 주장하는 가운데 과연 우리가 미국을 안 자고 중국과 붙어 있는 또 하나의 공산 국가인 중국을 붙들고 있는 상황을 속에서 과연 우리가 통일을 이루어낼 때 그거를 공산주의가 아닌 민주주의 국가로 만들어낼 수 있을까? 사실 약간 민주주의는 민주주의끼리 공산주의는 공산주의끼리 약간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공산주의 나라에 붙어 있으면서 통일은 민주주의 국가로서 추진을 할 수가 있을까 싶은 부분에서 이제 친중반미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네, 이제 너무 잘해줬는데요. 이제 광해군의 중립외교에 대해서 발표할 건데요. 우리나라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진짜 고래들 그 틈 사이 틈바구니에서 진짜 새우등이 아주 작살나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 과거 조선시대도 이와 똑같은 상황이 있었어요. 그때가 바로 광해군 시절인데요. 네, 여기가 우리나라고 여기가 외고 여기가 그때 명나라입니다. 네, 외구가 우리나라에 쳐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당연히 명나라한테 가서 저희 도움 좀 주세요 해서 명나라가 우리에게 군사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결국 외구를 무찔렀어요. 그런데 이제 갑자기 후금이라는 중국과 같은 라이징 스타가 갑자기 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후금이 명나라를 공격했어요. 그러니까 명나라의 반응은 어떻겠죠? 어떨까요? 한국에게 조선에게 도움을 청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군사를 보내야 될 입장이었던 거죠. 왜냐면 우리는 이미 도움을 받은 상황이고, 자 우리 조선의 시초부터 진짜 지금 이 몇십 년간 이 명나라를 진짜 아버지의 나라로 받들었으니까. 그래가지고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명나라가 지금의 미국 같고 후금이 지금의 중국 같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럼 우리 이때 광해군이 어떻게 이렇게 두 나라 사이에서 지혜롭게 잘 외교를 했느냐를 살펴보면 광해군이 그래서 당연히 명나라에는 군사를 보내야 되고 어떻게 할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생각해낸 방법이 이 통역관을 이제 보낸 이제 군사들을 짱으로 시킨 거예요. 최고 사령관으로 통역관을 보냈어요. 그 이유는 이제 점차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광해군이 이 통역관에게 이 짱인 통역관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명나라 장수가 하는 말을 그대로 듣지 말고 그대로 그렇게 이행하지 말고 진짜 이 싸움이 패하지 않을 정도로 구하는데 힘쓰라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할 길만 찾으라 이 말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이게 우리나라 이제 조선 분들이 후금 분들에게 잡히는 상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럴 때는 조선 분들이 재빨리 백기를 들고 항복을 했어요. 그리고 이 최고 사령관이었던 이 통역관이 되게 말을 잘할 거 아니에요, 중국말을. 그래서 후금 왕에게 우리가 그러려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고 싶어서 후금이랑 싸우려는 게 아니라 그 명나라 때문에 억지로 싸웠다고 그렇게 잘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 이 두 이제 광해군은 이 두 강대국 사이에서 되게 조화롭고 현명한 방법으로 외교 정책을 펼친 이 정책이 바로 광해군의 중립 외교, 실리 외교라고 또 불리는 이 중립 외교고요. 그래서 이제 결론을 정리해서 보자면 우리나라는 어쩔 수 없이 이 미국과 중국에 껴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고 앞으로도 그럴 거고 아마도 계속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진짜 이 광해군처럼 지혜롭게 아까 빵셔틀 비유했었는데 이 미국에게도 빵 주고 중국에게도 몰래 빵 주는 그런 입장으로 지혜롭게 잘 중립 외교를 이제 펼친다면 좋은 통일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